오늘 얘기해볼 영화는 뒷자리에 태워주고 5점 만점에 2점 줬습니다. 원작 소설이 있는 영화고 영화의 감독 데뷔작이기도 합니다. 배급은 A24, 한국 수입은 찬란에서 했고요. 여러 영화에 이어서 또 좋은 영화 보게 해주신 찬란과 서지섭께 따봉 먼저 받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찬란이 수입한 영화는 다 챙겨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꼭 보고 싶었고, 영화를 보기 전에 알고 있었던 내용은 해리포터의 두들리가 나온다는 점, 스카스가드 가문의 잘생긴 스카스가드가 나온다는 거랑 퀴어 영화고 BDSM을 다루고 있고, 이 영화 원제의 필리온 자체가 게이 바이커 문화에서 뒷자리에 타는 사람 혹은 뒷자리 자체를 뜻하는데, 이게 복종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속칭, 그들만의 은어라는 것까지만 알고 영화를 봤습니다. 영화 속에서 좋았던 점이 진짜 많은데, 첫 번째로 그냥 영화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되게 적당해요. 되게 아슬아슬한 선을 잘 타요. 여기서 뭔가 조금만 더 야했으면 너무 포르노적인 영화가 될 것 같았고, 여기서 조금만 더 강압적인 내용이 나왔으면은 너무 돔섭 세계관에 빠졌을 것 같은데, 그런 선을 굉장히 잘 지키고 있어요. 사실 퀴어라던가 BDSM 이런 키워드를 다루는 게 조금만 잘못하면은 고립적이거나 편파적인 느낌을 낼 수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적당한 분위기를 잘 유지하는 거에 성공을 한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좋았던 점은 영화 전반적으로 은유적이고 비유적인 연출이 되게 많아요. 저는 이제 특히 오프닝 시퀀스가 제일 좋았는데, 바이크를 타고 있는 레이의 시야, 그리고 사운드는 콜린이 듣고 있는 음악,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이제 바이크 헬멧을 쓰면은 소리가 잘 안 들리잖아요. 바깥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앞만 보고 질주하는 레이, 뒷자리에 타 있어서 운전할 수도 없고 소리에만 의존해야 되는데, 오토바이 소리가 이제 더 크다 보니까 앞자리 사람과 아예 소통을 할 수 없는 콜린, 약간 이런 거로 다가오더라고요. 보는 사람에 따라서 해석하기 나름인 그런 장치들이 굉장히 많아요. 몇몇 라이딩 장면에서도 레이는 항상 이 가드를 내리고 앞만 보고 가고 있는데, 콜린은 항상 그 가드를 올리고 레이한테 이렇게 기대서 옆을 바라보면서 가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반대가 되는 모습도 나오고, 콜린의 집에 있는 피아노는 어머니 아버님이 같이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도 부르고 계속 노래가 이어져 나갈 수도 있고, 끝까지 노래가 엔딩까지 간단 말이죠. 근데 레이의 집에 있는 피아노는 레이가 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노래가 처음부터 끝까지 나가지 못해요. 계속 앞부분을 반복. 노래 한 곡을 완전히 치지 못하는 거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레이가 키우는 강아지는 되게 큰, 무슨 종인지 모르겠지만 엄청 큰 사냥개 같은 느낌이고, 콜린이 데려나가는 강아지는 진짜 귀엽고 조그만한 타이니한 그런 강아지도 데려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 나름인 비유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런 거를 하나하나 이제 알아가는 것도 영화 속에서 참 재밌는 포인트였어요. 영화에서 가장 좋았던 부분은 영화 속 연출이 대부분 좀 불친절해요. 뭔가 설명 없이 게이 바이커 문화랑 돔섭의 세계관을 바로 다이렉트로 보여준단 말이죠. 이런 거 덕분에 이제 새로운 세계에 발을 들이는 콜린과 그걸 처음 보는 관객들이 같은 혼란을 겪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관객들이 느낄 수 있도록 설계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과감한 연출이라고 생각하는데, 첫 작품에 이런 설계를 하는 게 되게 놀랍더라고요. 그러니까 불친절한 연출이 뭐냐면, 제가 느끼기에, 그러니까 친절한 연출은 그거죠. 딱 전화 받고 뭐라고?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이거고, 불친절한 연출은 양복을 딱 갖춰입고 허공을 바라보는 콜린의 모습을 딱 보여주는 거, 그냥 그거 장면만으로 딱 바로 보여주는 거, 이게 약간 불친절한 연출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불친절한 연출들 덕분에 더 콜린한테 이입을 할 수 있었다는 게 더 좋은 점 같아요. 이런 연출 스타일에 이어서 생각을 해보자면, 레이의 감정선을 거의 보여주지 않다가 마지막에 한 번에 딱 보여준단 말이죠. 레이의 감정을 되게 철저하게 숨겨요. 대사도 많이 없고 감정이 드러나는 표정 컷도 별로 없어요. 그냥 레이와 콜린의 위치만 이제 시각적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이 카메라 화면 속의 배치가 항상 레이가 더 우위에 있어요. 그냥 단순히 레이가 196cm의 키가 큰 남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연출적으로 의도적으로 레이가 항상 더 우위에 위치해 있는데, 그게 점점 이제 내려와요. 원래는 이제 레이가 네 바닥에서 자셈 해가지고 콜린이 바닥, 레이가 침대에서 잤는데 같은 침대에서 자고, 그 이후로 책 읽는 장면에서
레이는 소파에 누워있고 콜린은 이제 앉아있단 말이죠. 그러면 콜린이 더 위에 있는 거잖아요. 결국에 두 사람이 데이트를 하고 이제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콜린이 완전히 우위에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된단 말이죠. 그때 콜린이 시선에 보이는 레이, 처음으로 콜린이 레이를 내려다보게 되는 시점이 딱 나오는데, 그때 보이는 이제 레이의 표정이 그 전에는 볼 수 없던 레이의 감정을 딱 맞닥뜨리게 되는 지점이란 말이죠. 그런 식의 연출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이제 영화에서 아쉬웠던 점인데, 레이의 얼굴이 서사예요. 레이의 얼굴이 단순히 잘생겼다, 스카스가드가 잘생겼다 이 얘기가 아니라 콜린이 집안일을 해주는 그런 노예 역할을 한단 말이죠. 하우스 섭을 한단 말이지. 얘는 돔섭의 세계관을 처음 겪는 아이가 하우스 섭을 하면서까지 레이를 사랑해. 근데 그 이유가 얼굴밖에 없는 거야. 돔이라면 돔으로서 그 관계를 이어나가는 이유가 있을 거고, 섭이라면 섭으로서 그 관계를 이어나가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런 돔섭의 관계성은 안 보여주고 그냥 레이 얼굴 너무 잘생겨서 그럼, 레이 얼굴이 잘생겨서 이럴 수밖에 없음, 계속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죠. 그 지점이 오히려 돔섭의 세계관을 보여주는데 좀 이유가 너무 부족한 느낌이었고, 아쉬웠던 점 두 번째는 이게 섹스 장면이 되게 미적으로 별로예요. 섹스 장면이 당연히 대단히 아름다울 필요는 없죠. 막 끈적한 음악이 흐르고 실루엣만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이럴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영화 속에서 두 사람이 섹스를 할 때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나요. 처음으로 섹스를 하는 장면에서는 콜린이 아파하니까 레이가 바로 그만둔단 말이죠. 레이가 엄청나게 콜린을 배려해주고 신경 써주고 있다는 지점이 되는 거고, 야외 그룹이라고 해야 되나? 그 장면에서는 레이가 절대 하지 않을 것 같았던 생일 축하해라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 섹스를 하는 장면마다 굉장히 서사적으로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약간 날것의 섹스신인 거지. 이해가 안 되는 엉덩이랑 빵 뚫린 레슬링복, 그 이상한 옷도 이해가 안 돼. 하지만 오케이, 그 정도는 넘어갈 수 있어. 근데 야외 섹스신은 진짜 조금 거부감이 들었어요. 게이 바이커 문화에서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돔섭 문화에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왜 굳이 이렇게까지 날것의 모습을 보여줘야 했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좋거나 아쉬운 점은 아니고 그 외, 저는 살아오면서 이 라는 카테고리 안에 BDSM이 있는 줄 알았단 말이죠. 근데 영화를 보면은 BDSM은 관계 양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 관계도 있고 연인 관계도 있고 가족 관계도 있고 그냥 BDSM 관계도 있는 거지. BDSM이라는 관계 양식 안에 섹스가 들어간 거야. 너 집안일 해, 너 나랑 섹스해. 이게 다 같은 일련의 플레이일 뿐인 거죠. 그거를 이제 처음 깨달아서 좀 신기했고, 저처럼 BDSM이 하나의 관계 양식이구나 라고 깨닫는 사람이 관객 중에 되게 많지 않았을까요? 영화 밖의 이야기도 하나 해볼까 하는데, 이게 한국 제목을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그냥 뒷자리가 아니라 뒷자리에 태워줘잖아요. 제가 돔섭의 세계관을 아직 다 이해한 건 아니지만 돔의 의지보다는 섭의 의지가 조금 더 강해야지만 이 돔섭의 관계성이 이어지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돔이 너 밥 차려와 이렇게 했을 때 섭이 응 싫어? 하면은 그냥 그 관계는 이루어질 수 없는데, 섭이 나 진짜 너무 밥 차리고 싶어 해야지 이어갈 수 있는 관계인 것 같단 말이죠. 이 섭에게 헌신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지만 두 사람의 관계가 이어질 수 있다는 거를 좀 느꼈는데, 그런 지점에서 너 뒷자리에 타가 아니라 뒷자리에 태워줘 라는 이 워딩 자체가 영화 전체를 되게 아우르는 그런 좋은 제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원작 소설이 있다고 했잖아요. 원작 소설과 영화의 가장 다른 점은 원작 소설에서는 레이가 죽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자기가 헌신하던 사람이 죽어버려서 어쩔 수 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콜린의 모습, 그리고 내가 헌신하던 사람이 떠났음을 인정하고 삶을 살아가는 콜린 모습, 이렇게 비교하면은 레이가 살아있지만 자신의 삶을 선택한 콜린의 모습이 조금 더 스스로 선택한 쪽에 가깝다라고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죽어버렸으면은 이 선택을 하고 말고 의지가 사실 필요 없잖아요. 근데 레이가 살아있어. 레이 계속 찾아서 헤맬 거냐? 아니, 나 레이 찾는 거 그만둘 거냐? 이 둘 중에 하나에서
콜린은 레이를 더 이상 찾지 않는 걸 선택했으니까 레이를 조금 더 주체적인 선택을 한 인물로 만들고 싶은 감독의 선택이었겠죠. 그리고 이제 비하인드를 찾아보니까 이 처음에 레이랑 콜린이 따로 만났을 때 원래는 레이의 커다란 이 빅에 있는 피어싱을 클로즈업한 것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마지막까지 넣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넣게 되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안 넣길 잘한 것 같긴 해요. 그걸 넣었으면은 그 제가 아까 처음에 말했던 영화 속에 적당한 이 분위기 유지 그게 확 깨졌을 것 같아요. 감독은 굉장히 아쉬워했지만 안 넣길 잘했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뽑는 한 장면은 이제 엔딩에서 콜린이 데이팅 어플 같은데 자기 자신의 취향, 뭐 성향 이런 걸 굉장히 구체적으로 적어 나가요. 저는 영화를 보면서 계속 이게 첫사랑 영화로 봐야 될지 퀴어 영화로 봐야 될지 무슨 영화로 봐야 될지 굉장히 헷갈렸단 말이죠. 처음에 남자랑 소개팅을 하던 콜린이 그 상대방 소개팅남이 난 바이크하드 좀 별로 내 스타일이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콜린은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 취향을 모르는 상태였던 거지. 근데 마지막에는 나는 헌신하는 걸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고 내 머리 스타일은 내 마음대로 할 거다. 그 외에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한 사항들을 콜린이 적어 나가는데 완벽하게 변한 모습을 정말 잘 보여준단 말이죠. 처음에 어리버리하고 어쩔 줄 몰라 하던 그 콜린의 모습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되게 확신에 찬 표정으로 이제 새로운 돔을 바라보는 콜린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지점에서 이거 성장 영화구나. 완벽한 성장 영화 서사구나. 이렇게 딱 느껴서 좋았습니다. 이 영화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영화 맨 마지막에 도달해서야 깨닫게 되는 그래서 영화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뒷자리에 태워줘. 근데 앞자리까지 갈 거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끝! 빠이!